그동안 기본권 얘기를 했고 기본권을 끝내면서 문제를 한번 볼게. 근대 국가는 천부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근대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대인데 이제 근대. 그러면 근대 국가라고 문장이 시작하면 뭘 떠올리면 좋냐면 근대 국가는 뭐와 함께 시작됐다? 시민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시작되는 게 근대 국가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시민혁명과 함께 시작된 근대 국가는 천부 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구체화했는데 뭘 구체화했다는 얘기? 목적어가 뭐예요? 천부 인권이지. 천부 인권을 헌법에 구체화시켰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본권. 이게 기본권의 정의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권의 뜻을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뭡니까? 근대국가, 자, 핵심이 되는 단어만 줄쳐볼게요. 근대국가, 천부 인권, 헌법. 그게 바로 뭐다? 기본권. 근대국가가 천부인권을 헌법에 구체화시켰다? 그게 바로 뭐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기본권의 뜻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2번. 땡땡땡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만족스러운 삶이잖아.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두 글자로 고치면 행복한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 얘를 고치면 뭐가 되는 거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행복 추구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 즉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은 자 답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행복 추구권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다음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줄쳐야죠. 행복 추구권은 무슨 권리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다. 이 대목을 외우세요. 행복 추구권의 특징입니다. 다음 3번. 우리 헌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절대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당연하죠.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은 오히려 폭력일 수 있어요.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그거는 폭력이고 불평등이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획일적 평등에 상반되는 단어. 절대적에 상반되는 단어는 뭡니까? 상대적. 그 다음에 획일적에 상대되는 말은 비례적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상대적, 비례적 평등. 자, 단어 봐봐. 절대적에 상반되는 단어. 획일적에 상반되는 단어. 비례적.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오케이. 다음 4번이요. 땡땡땡은 모든 사회 구성, 우리 지난주에 진짜 많이 강조했지. 인간다운 삶 좋습니다. 인간다운 삶. 우리 인간다운 삶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 복지라고 불렀지. 복지. 그러니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한 기본권. 잊지 마요. 복지는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써보세요. 사회권 쓰고 20세기에 등장한 현대적인 기본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옵니까? 기본권 중에 청구권이 나오지. 재판 청구. 청구권이 딱 나오는 순간 재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청구권은 그 다음부터 다 줄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 청구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같은 말로 도구적이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단적 권리 또는 도구적 권리이다. 이렇게. 다음요. 6번.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자, 여기 한번 주쳐봐. 지금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있잖아요. 얘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와 평등권, 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같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기본권들이 충돌할 경우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비교해 봅니다. 이 자유권과 평등권에 법적이 어떤 것에 손을 들어줬을 때 좀 더 이익이 있느냐를 비교해서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데 우린
그런 원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의 이익. 자, 법의 이익, 법적 이익을 봐봐야 돼. 이걸 줄여봐. 단어를 법익이라고 줄이는 겁니다. 법적 이익. 그래서 법익, 법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익 형량의 원칙. 일단 써놓으세요. 써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법익 형량의 원칙. 여기 나오는 법익 형량의 원칙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밑에 있는 기본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법익 형량의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7번. 기본권은 세 가지 경우죠. 세 가지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여기 들어가면 되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세 가지. 이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 걸 좋아하지. 이 과목이, 법과정치라는 과목이 사회과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애매하게 우리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사실 애매하게 고민해야 되는 어떤 해석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과목은 사상이에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근데 이 과목은 그래서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딱 떨어지는 과목. 경제도 계산해서 딱 답이 떨어져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경제라는 과목, 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 또 딱 떨어지는 게 지리입니다. 지리도 거의 과학이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어렵죠?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기본권 제한은 어느 경우만 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보건입니다. 이렇게. 또 기본권은 땡땡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없이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 세 개 묶어봐요. 명령, 조례, 규칙. 자, 딱 보는 순간에 얘네가 다 뭡니까? 우리 명령, 조례, 규칙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본권은 법들 중에서도 명령, 조례, 규칙보다 높은 법. 그게 바로 뭡니까? 법률이지. 법률. 국회가 만드는 법률. 이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명칭이니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권 제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여기 붙여주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대신에 제한하려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근본적 내용이죠. 기본권의 근본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에다가 다시 한번 줄치고요. 혹은 본질적이라는 표현 써도 됩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같은 표현이에요.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성격이다? 자연법적인 성격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연법이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높다, 상위에 있는 법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마지막에 10번. 헌법이 기본권 제한에 엄격한 요건과, 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한계도 두잖아요. 요건이 뭔데?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7번, 8번 묶어봐. 위에 있는 7번, 8번을 묶으면 이게 요건이야.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다시 만약에 누군가 자,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7번과 8번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밖에 없고 제한하더라도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된다. 게다가 한계는 뭡니까? 이거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한계잖아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건과 한계를 둔 이유는 왜 이랬을까? 누가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강자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의 뭘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야.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정치고 정치라는 과목은 힘, 권력에 관련된 학문이야. 힘과 권력은 결국 누구를 나누는 거야?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더 강자입니다. 왜? 얘는 뭘 갖고 있다고? 물리력. 국가 권력은 물리력을 갖고 있어요. 물리력이 뭔데?
군대와 경찰이잖아요.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물리력은 군대와 경찰이에요. 그저께인가요? 24일인가?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뭐로 했어요? 미사일로 했지. 표가 갖고 있는 게 러시아 정부잖아. 러시아 개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가 강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하는 걸,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뭐와 무엇을 두었다?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두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쭉 넘겨서 문제는요, 다시 시험 기간에 꼼꼼하게 다시 다 풀면서 복습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복습할 거고요. 일단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32페이지, 여러분 중간고사 32페이지 혹은 더 많으면 정부 국회까지 갑니다. 중간고사를. 그래서 의자 30도 쭉 빼놓고요. 진도 빼놓고 중간고사 되기 전에 꼼꼼하게 다시 복습할게요. 일단 진도 한번 쭉 나가봅시다. 드디어 2단원입니다. 드디어 2단원이고, 근데 1단원이 끝난 거야. 1단원 내용 굉장히 많아. 작년에 저 진도 못 나간 학교 중간고사 1단원만 시험 봤어요. 미친 거죠. 나중에 기말 때 거의 들어와 버린. 왜냐하면 2학년부터는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진도를 어느 정도 빼줘야 돼. 우리 정치가 1학기 때 끝나야 돼요. 정치가 1학기 때 끝나야 2학기 때 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짝꿍 봤다고 좋아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기말 때 왕창 나갈 수 있어. 자, 이 단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제목 보지 마. 이 단어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국가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기관, 뭐뭐 있었어요? 입법행정사법부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입법행정사법부. 국회 배울 거고요. 정부 배울 거고요. 법원 배울 겁니다. 그럼 이 단원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3단원은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는 2학기 기말로 갈 거야. 1학기 기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머리 아픈, 어떻게 머리가 아파지는 건 기말 때 갈 거고요. 중간 때 계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기관에 대한 얘기가 2단원인데 제일 먼저 입법부가 안 나오지. 뭐가 나와? 일단 정부부터 갑니다. 행정부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목이 정부 형태입니다. 정부 형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건 민주주의지. 우리는 지금 왕정이나 독재국가를 배우진 않아요.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그럼 민주주의 정부 형태는 몇 개나 있을까? 여기 쓰임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2개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부 형태는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재 2022년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형태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만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전공하시면 더 자세히 배웁니다. 굉장히 정부 형태만 가지고 한 학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 전공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2개만 배울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부 형태 메모하시고요. 몇 개가 있다? 2개. 정부 형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2개를 떠올리면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아, 정부 형태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 익숙해집시다, 우리. 정부 형태 2개. 뭐랑 뭐가 있냐면, 펼쳐봐요.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정부 형태. 야, 제발 그거부터 읽어줘. 대통령제. 야, 니네 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야. 뭐 말하는 거라고요? 정부 형태. 아,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구나. 왜요? 우리 대통령이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면 다 대통령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제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대통령제가 아닌 정부 형태에서도 대통령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잊지 마세요. 대통령이 있다고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는 아니야.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호칭이 있으면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일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옆에 의원내각제가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입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나라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돼.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를 대통령제로 할 거야. 가끔 대선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정부 형태를 바꾸자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 형태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계속 얘기했어. 국민투표로 결정이 돼요.
근데 헌법을 바꾸면 정부 형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한 적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나머지는 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형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어떻게 나뉘느냐? 이 그림 보시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원 내각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제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구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이부터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다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지 대통령제인지 정부 형태는 뭐로 결정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기부터 기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자, 선생님 화이트보드 꺼내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인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지는 입법부,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국회라고 말하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즉 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구별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 그러면 의원 내각제야 일단. 이제 뭐 이해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요. 나눠져 있으면 대통령제입니다. 자, 이 말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게 설명할게요. 먼저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 한다고 그랬지. 국회의원을 뽑아요. 의원을 뽑아. 의원들을 뽑아.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해요. 그럼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면 이 의원들이 구성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입법부지. 우리나라는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즉 뭘 만드는 겁니까?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국민들이 선거해야 국회의원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만들면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 보면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당, B당, C당, D당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 의원의 총수가 300명이다라고 칩시다. 어떤 나라가 있어? 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의원 총수는 300명이야. 그럼 국민들이 300명을 총선으로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A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150명, B당 출신이 100명, 얘네가 30명, 얘네가 20명이다. 자, 그러면 정당별로 이렇게 국회의원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다수당이 바로 A당이죠. A당 출신의 150명의 의원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국회에서 A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A당은 우리는 제1당이라고 봅니다. 제1당. 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정당은 제1당. B당은 제2당이 되겠죠? C당은 3당이 되겠죠? D당은 4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1당에, 다시 할게요, 얘들아. 제1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150명이 아니라 151명이라고 해서 151명. 그 다음에 D당을 한 명 줄일게. 19명. 그러면 전체 300명 중에서 151명이면 반을 넘었죠. 300명의 반은 얼마입니까? 150명이잖아. 근데 얘는 151명이니까 자, 반수를 넘겼어. 그게 과반수야. 50%를 넘겼을 때 우리는 넘겼다고 하는데 과반수가 됐잖아요. A당이. 그럼 이 나라의 제1당인 A당의 의원들이 300명 중에 151명이냐고 과반수기 넘긴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당에도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A당 통제라든지 A당의 당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정부의 우두머리가 돼요. 선거 안 해요. 우리는 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 선거로 뽑죠.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는 그냥 국민들은 선거를 한 번만 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의원만 뽑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동으로 뭐가 나와? 정부의 우두머리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여기 봐야지. 거기 보지 마. 선생님 그러면 정부의 우두머리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지위가 두 개예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뭐야? 정부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요. 행정부에 있는 자,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총리라고 했어. 총리. 총리가 뭡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어느 국회의원? 당의 A당 가장 많은 제1당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총리 일도 하고 의원 일도 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있죠. 총리 밑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 누구 합니까? 얘네가 해요. A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정부의 일도 하고 의회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국 정부의 요인들이야. 그래서 뭐라 불러? 입법부랑 행정부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원내각제입니다. 그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하나만 알아도 선거를 한 번만 해. 총선. 알겠니? 총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지. 우리는 대통령제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완전히 분리돼 있죠.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요. 총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의원들이 뭘 만듭니까? 국회를 만들지. 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정부가 되지. 그 다음에 정부가 임명하는 장관들은 국회의원들 안 돼요. 국회의원들 장관할 수 없어요. 대통령제는. 장관은 장관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분리돼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 대통령제 정부 형태야. 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지금 그려야 돼. 국회의원이 동시에 총리하는 거. 그게 뭐라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는 아니야.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야 돼. 얘네가 서로서로 바라보면 안 돼. 국회는 국회, 정부는 정부. 이게 대통령제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는 이건가요?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대표적인 정부 형태가 있고 나머지 현실적으로는 나라들이 이걸 두 개를 잘 섞어요. 섞어서 막 써.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섞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건 따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물어보면 답은 뭐야?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맞아. 선거 두 번 하잖아. 총선하고 대선하고.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도입했어요. 그럼 거의 완벽하게 대통령제 정부 형태 특징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냥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많이 섞어서 걔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원 집정부제 따로 있어요. 그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면 돼요. 자기네가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오케이? 일단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건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이렇게 글자로 문장을 정리해. 야, 의원내각제가 뭐야? 대통령제가 뭐야라고 묻는 순간에 너희는 뭐부터 기억해야 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설명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설명해야 돼. 다르게 시작하지 마. 친구가 물었어. 의원내각제가 뭐야? 의원들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맡아. 그럼 행정부 우두머리 총리는 누가 해? 그거는 입법부에서 가장 많은 정당의 당수가 하는 거야. 우두머리가. 그게 의원내각제예요. 대통령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완벽히 분리돼 있어서 따로따로가 국민들이 행정부 우두머리 따로 뽑고 입법부 의원들 따로 뽑아. 그게 대선과 총선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강조했습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봐봐요. 옆에 의원내각제라고 써있고 국민들이 뭐합니까? 선거를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잖아. 선아, 총선이잖아요. 의회 의원들을 뽑는 총선 한 번만 합니다. 반면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그림을 보세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국민들이 선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총선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고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뽑잖아요. 이 차이, 일단 이 차이부터 봐두시면서 하나씩 할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영국에서 영국 동그라미 치세요. 영국에서
이 의원 내각제의 전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전형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권리정전을 통해 우리 명예혁명과 권리정전은 3대 시민혁명 중에 유럽의 시민혁명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죠. 명예혁명과 권리정전을 통해 사실 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정전의 핵심은요. 영국 국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중점입니다. 국왕의 권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누가? 의회가. 이게 영국 명예혁명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명예혁명은 뭐 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왕의 권력을 제한한 게 명예혁명입니다. 그럼 나오죠. 이 명예혁명으로 왕에 대해서 누가? 의회가 우위를 확립했다. 와, 혁명은 성공한 사건이잖아. 영국 의회 의원들이 왕의 권한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명예혁명으로.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은 누가 센 거야? 의회가 세. 얘들아, 여기 느낌 와? 봐봐.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의회가 세다는 얘기는 그래서 국민들은 뭐만 하는 거니? 의회 선거만 하는 거야. 행정부가 일종의 예전에 왕의 역할을 했다면 행정부는 힘이 약해요 지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왜 대통령 선거가 아닌 의회 의원 선거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 자체가 의회가 왕을 이겨먹은 사건이야. 물론 지금 영국에 왕이 있어. 하지만 지금의 영국 왕은 정치하지 않아. 엘자베스가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죠. 영국 왕실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요. 현재 영국 정치는 총리가 하죠. 총리. 총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인데 그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누가 뽑아버려요? 입법부에서 뽑아버리기 때문에 의회가 정말 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회 의원 내각제잖아요. 여러분 이름 아셔야 돼요. 내각의 뜻 네모아서 아직도 내각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내각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정부예요. 내각, 다른 말로 정부, 다른 말로 행정부. 그러면 의원 내각제는 뭔데? 의회 내각제라는 뜻이야. 의원은 의회잖아. 의회가 앞에 나오지. 정부보다 앞에 나오지 의회가. 그만큼 의회가 세다는 얘기고 국민들은 의회 의원들만 뽑아요. 자,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입법부는 누가 뽑는다? 국민들이요. 직접.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가 만들어져요. 국민들은 의회 의원 선거만 합니다. 행정부는요. 여기 나오지? 원칙적으로 출처예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아까 봤잖아.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배출한 다수당의 대표가 뭐가 됩니까? 행정부의 총리. 총리가 돼서 그냥 행정부를 자동으로 구성해버려요. 근데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과반수를 넘었잖아. 151석으로.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A당, B당, C당, D당이 있는데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A당이 140석 나올 수 있어요. 얘네가 뭐 130, 뭐 100 이렇게 나오면 다수당이 과반수를 못 넘길 때 있습니다.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땐 연합해요. 다른 정당과 연립해야 됩니다. 과반수 넘겨야 돼요. 만약에 제4당이 가장 꼴등한 정당이 50석이 나왔다. 그럼 1당과 4당이 연합하면 어때? 150 넘어가지. 이렇게 뭐 1당과 2당이 합치든 근데 보통 잘 들어. 보통 제1당과 2당은 연립 안 합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보통 과반수가 안 나와서 연립정부, 우리 연립정부라고 부르는데 잘 봐. 연립정부라는 건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는 거야. 왜? 과반수가 안 남았을 때. 그럴 때는 보통 1당과 3당, 1당과 4당이야지 1당과 2당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할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never 없어요. 지금 뭐 계속 단일화를 하니 많이 하는 건 뭐야? 국민의힘이잖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3당이죠. 국민의힘이 2당이고 2당, 3당이 연합한다는 말이 있어도 1, 2당이 할 일은 없어요. 자, 어쨌든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특징 봅니다.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다시 여기 메커니즘 잘 봐.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의원들을 뽑고 그러면 의회가 만들어지죠. 의회가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죠. 국민이 총선을 통해 뭘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특징 발표할게요. 당연히 특징이 중요하겠죠.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그냥 밀접한 정도가 아니고 행정부의 내각의 장관들, 내각이 정부랬잖아. 정부, 여기 봐.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부른댔잖아. 그 다음에 행정부의 구성원들. 행정부의 구성원이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릅니까? 장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장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성원들을閣僚라고 불러요.閣僚. 내각의閣僚들. 그러면 각부 장관들을 말하는 거야.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을 우리는 장관이라고 하는데 의원대학에서는閣僚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閣僚회의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閣僚들이 다 누굽니까? 의원들이다. 의원들 중에서 국민이 뽑은 의원들 중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다閣僚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다. 이런 말 썼어. 두 번째, 의회 의원과 내각은 정부야. 정부가 모두 뭘 할 수 있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표현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봐. 얘들아, 법률을 법률을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의회죠.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러이러한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없애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제안하는 거. 야, 우리 이러이러한 법률 만들자라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의원들이겠죠. 의원들. 왜? 의회가 법률을 만드니까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도 의원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부, 국방부 장관이죠. 장관이 법률안 제안하고 안 그래요. 대통령제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 행정부의 각부의閣僚들이 다 동시에 뭡니까? 의원들이잖아요. 강요이면서, 그러니까 즉 국방부 장관이면서 의회 의원이라고요. 의회 의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 나오고 교육부 장관 나오고 하니까 내가 장관이기 이전에 뭡니까? 의원이죠. 의원이니까 법률안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너무 뻔한 얘기야. 이 얘기를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 의회 의원과 내각이 모두 법률안을 제출한다. 의회 의원은 당연한 거고 내각에 있는 강요 자체가 다 뭐야? 의원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겠죠. 자야 이해가지? 나나? 네가 영국의 총리면 넌 총리이기 이전에 뭐니? 영국 의원이야. 의원이기 때문에 네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의원이 아니면 총리가 못 돼요, 일단. 다음요. 얘가 제일 중요한 권한인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의원권 해상. 지금 이게 뭐예요? 한자합니다, 이거 이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요.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환장합니다, 이게. 이게 뭐냐? 여기 봐. 방금 영국의 의회가 있고 영국의 정부를 내각이라고 불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뭘 했냐면 의회가 야, 여기 영국 총리가 있어? 영국 총리와 그閣僚들이 있겠죠? 밑에 장관들? 그럼 얘네가 일을 못해.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야, 니네 물러나. 총리 자를 수 있어요. 총리 자를 수 있어요. 일본에서 막 2개월 만에 총리 잘려. 이거 누구 잘라? 의회 의원들이 자르는 거야. 의회 총회 통해서. 총리만 자르는 게 아니야. 다 자르는 거야. 다 총리가 물러나면 다 같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없어져요. 의회가 방금 뭐 했니? 나연아. 정부를 신임, 믿지 않겠다고 말한 거야. 불신임. 내각 불신임이 떨어지는 순간 내각은 없어져요. 그럼 그날 어떻게 된다고? 정부가 없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그러면 내각의 총리와 당뇨들이 물러나면서 얘네가 그냥 물러나지 않고요. 얘네도 어떤 권한이 있냐면 얘네는 의회를 없앨 수 있어요. 얘네는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입법부도 날아가고 행정부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선거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또 총선해야 돼요. 이게 일명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고. 지금 이건 나라가 진짜 혼란에 두고 하는 게 아니, 그럼요. 그 실제로 영국과 일본이 이런 적 있어요? 드물어요. 이건 정말 불만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뭐 막가자는 거지. 의회가 내각을 불신하는 정도는 많습니다. 물러납니다, 얘가. 물러나면 새로운 총리를 뽑아요. 여기서 의회에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의회가 내각을 불신하면다고 내각 역시 같이 죽다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면 이건 정말 공황이 되는 거예요. 입법부, 국회도 사라지고 정부도 사라지면 이 나라는 뭐 어쩌라는 얘기죠, 정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둘이 서로가 선리를 모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날릴 수 있다. 우리는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못 잘라요. 국민이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못 잘라요. 국회의원 역시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못 건드려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못 건드리고요. 국회의원 역시 대통령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 서로 다른 나라야. 근데 얘네는 아니야. 한 장에 서로가 서로를 없앨 수 있다. 한 방에 날린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의회는 뭐 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 불신임이 내각을 날린다는 얘기야.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각 역시 의회를 날릴 수 있다.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한다? 서로 날린다. 서로 견제할 수 있다. 다음 네 번째 특징 볼게요. 여기 보면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된다. 즉 국가 원수 따로 있고 행정부 수반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봐요. 방금 국가 원수 그랬지. 원수 이 숫자는요. 우두머리 숫자예요. 우두머리 대가리. 한 명밖에 없는 대가리. 국가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부 수 또 뭐 들어가니 수. 대가리 숫자 들어갔지. 우두머리 숫자.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우두머리. 얘도 우두머리인데 국가의 우두머리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 총리는 그 영국의 행정부 수반은 영국 총리예요. 그 머리 막 날리는 보리스 있잖아요. 머리 막 날리는 애. 맨날 저 머리 정당 맨날 영국 총리 볼 때마다 머리를 정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영국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고 영국의 국가 원수, 국가의 우두머리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98세쯤 되지 않았을까요? 저 지금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국가 수반이고요. 영국은 실질적으로 영국 말고도 영국 연방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연방, 영연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연방에 지금 가입되는 나라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하마,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세인트루시아, 여기 세인트루시아 같은 경우 빈센트 그레나덴, 벨리즈, 앤티카 바부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등의 왕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까지 한 나라들이 다 나라예요. 이 나라들 역시 영국 연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가 원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엘리자베스 2세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 원수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죠.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는 거의 영국 국가랑 비슷하죠. 여기 유니언 잭 같은 거. 뉴질랜드도 비슷하죠. 애들 헷갈립니다. 미칩니다. 아 차이점. 별이 몇 개야? 별, 별 색깔도 달라. 별 색깔과 개수. 그래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의 화폐에 보면요. 엘리자베스 있어요. 영국 애들이. 여기 남편이 노르망디, 잠깐만, 아니지. 랭커스터 공작, 맨섬의 영주, 피지의 최고 추장, 함대 사령관 등의 다양한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정말 2022년 2월 6일 직위 70주년. 올해가 직위 70주년이군요.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양반이 뭐라고요? 현재 영국의 국가 수반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행정부 우두머리는 누구?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보훈내각제 정부 형태는
국가원수가 따로 있고 행정부 수반이 따로 있어. 그러면 국가원수는 다 왕인가? 아니지. 왕실이 없는 나라도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 국가원수 따로 있고 행정부 수반 따로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인도는 왕실이 없습니다. 인도는 왕실이 없고 공화국인데 인도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예요.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은 총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연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부 형태가 다 대통령제는 아니야. 인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을 따로 해서 하는 역할이 각각 달라요. 이렇게 일단 지금 외울 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각각 따로따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원수는 국가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 그럼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이걸 한 사람이 다 해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한 사람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 4개를 봤어요. 장점은 확실히 장점은요. 봐봐요. 의회랑 행정부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봐. 의회 의원들이 다 행정부 소속이잖아. 행정부 소속이 싹 다 의회 의원들이잖아. 입법부와 행정부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이다. 빨라요. 결정한 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입법부가 결정할 거잖아. 나라의 중요한 일은 입법부가 결정해.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 법률 만든 걸 행정부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왜? 자기네가 자기네니까. 얘네가 얘네니까. 그래서 빠르다. 빨리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음.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각이 정치를 못하면 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는 뜻은 내각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아까 뭐 했니? 의회가 내각을 없애버렸죠. 날려요. 그래서 내각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됩니다. 내각 불신임을 받으면 빠른 내각은 한 달 만에 깨진다니까요. 한 달 만에 날려요. 의회에서 니네 일 못하면 날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의원내각제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내각 책임제라고도 불러요. 정부 형태가 우리 의원내각제잖아요. 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다른 말로 내각이 책임을 진다. 내각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못하면 통사퇴한다는 뜻입니다. 총리와 강요들이 통사퇴한다. 그래서 내각 책임지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음, 의회와 행정부가 정치적인 대립을 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대요. 왜요? 행정부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회랑 행정부가 싸울 수 있어요. 대립할 수 있는데 어차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회 안에 행정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이겁니다. 여기 주셔봐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있다. 왜? 다수당이 곧 뭐니?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뭐예요? 내각이에요. 이 얘기는 다수당이 행정부도 독점하고 있고 의회도 독점하면 얘네 마음대로 하겠죠. 아까 특히 이 다수당이 과반수가 넘을 때 과반수 정당이 나오잖아요. 반수가 넘는 정당이 나오면 그 정당 혼자서 내각도 꾸릴 수 있고요. 과반수 넘으니까 의회도 장악할 수 있겠지. 어떤 거 표결할 때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과반수를 넘기면 2분의 1 넘으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여기 봐. 아까 3장 어느 나라의 의원 수가 300명이다. 그런데 제1당 300명은 이 나라에서 A라는 정당이 200명을 갖고 있다. 의원을. 300명 중에 총 300명 중에 200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의회도 완전히 A당 마음대로 할 거고요. 얘네가 뭘 만들 겁니까? 얘네가 내각을 만들겠죠. 그럼 행정부도 A당 마음대로 하겠죠. 의회와 행정부를 A당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그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거지. 반대야 이번엔. 연립 내각을 구성할 때입니다. 오히려
다수당이 없어서 연립내각을 구성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질지가 불분명해진다. 얘들아, 연립내각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만 나와? 의원내각제에서만 나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이 단어가 안 나와. 거기 써보세요. 우리 연립내각 쓸게요. 다수당의 행포와 연립내각을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자, A국의 총의석, 즉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총의석이 300석이다 라고 할 때 A라는 나라의 총의석이 300석일 때 우리가 표를 그려보면요. 뭐 가정당, 나정당, 다정당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 없는데? 선생님 표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뭐야. 자, 표를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좀 지워줍시다. 오케이, 지워줍시다. 지워줘. 느려. 마음에 안 들어. 다 지워졌어. 지우라니까. 네. 지워줘. 왜 또 안 지워져요? 지워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가당, 나당, 다당, 그 다음에 합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합계가 300명이랬죠?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가당이 200석이 나오고 200명 그 다음에 나당이 80명, 다당이 20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당이 뭐가 됩니까?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단독으로 가라는 정당 단독으로 단독 내각을 구성합니다. 단독 내각을 구성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뭐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커지겠죠. 의석수도 많고 과반수도 넘으니까 제1당이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지. 자, 가정당, 나정당, 다정당 합계가 있는데 내가 300석인데 가정당이 110석이다. 과반수가 안 돼버리죠. 과반수가 안 돼버립니다. 110석이고 얘네가 90석이고 얘네가 100석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제1당이 과반수가 안 돼요. 과반수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립 내각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과반수 넘게. 이때는 단독 내각 안 돼요.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쓰지 말고 그만 설명 들어봐봐. 만약에 제1당인 가당이 제3당인 나당과 함께 연립을 했다고 치면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가정당과 나정당 정당이 다르다는 얘기는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정치적 색깔이 틀리면 하고 싶은 일이 틀린 거야. 하고 싶은 일이 틀려서 정당이 다른데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만들었어. 삐그덕거리겠지. 당연히. 삐그덕해. 그런데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럼 여기 봐. 뭐라겠어 서로. 야, 이건 니네 정당 때문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니네 정당이 반대해서 일을 못했잖아. 이렇게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서로 떠넘기겠지. 내 잘못이라고. 그게 의원내각제가 연립내각을 구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주세요. 단독내각을 만들 때의 문제점과 연립내각을 만들 때의 문제점 필기해놓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제가 나오겠지. 대통령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 그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그 다음에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을 재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죠. 왜?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미국이 독립한 후에 국가기관에 더욱 엄격한 쳐봐봐. 서로 뭐 할 거래? 국가기관들끼리 입법부 행정부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라는. 왜?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너무 붙어 있잖아. 그지? 입법부 행정부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영국한테 독립한 나라잖아요. 사실 캐나다도 그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국한테 독립하면서 그냥 여전히 영국 연방국가로 남아있지만 미국은 완벽하게 독립을 하면서 분리됐잖아. 그러면서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 영국과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다. 따로따로. 입법부도 누가? 국민에 사는 거. 그래서 의원들을 뽑고요. 행정부도 별도 선거, 역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행정부는 강력하게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세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이 굉장히 세요. 행정부는 완벽히 대통령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물론 동의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 뭐 국무총리 이런 게 동의 있어야 하지만 국회가 어쨌든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이 뽑은 그 사람이 자기가 구성하는 정치,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을 행정부의 장관들로 강요들로 직접 임명해서 직접 행정부를 꾸리는 거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그 행정부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행정부 역시 의회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독립이라는 거 이거. 완벽히 독립적이다. 얘네는 따로따로 간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독립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봐. 입법부가 하는 일이 아까 설명했듯이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잖아. 그러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는 거야. 의원만 해요. 의원만. 정부에 관련된 애들은 법률안 제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독립적인 게 1번 의회 의원들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300%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는 거. 이건 아무도 안 틀려.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선배들도 이제 뭐 여기서 틀리는 애들은 없습니다. 이거. 이게 뭔데? 일단 별표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별 5개. 자, 한번 써봐요. 이 대통령령의 법률안 거부권은요. 오직 대통령이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만 있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만 있는 강력한 권한이에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만 있는 아주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일단 썼으면 아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얘네가 추구한 정치가 뭐랬니? 영국과 다른 영국은 얘들아 봐봐. 우리가 뭘 이해할 때는 A가 있어서 이 B라는 우리가 지금 B를 배우는데 이 B는 어떻게 나오냐면 A가 너무 싫어서 A에 너무 질려서 A에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이 B가. 그럼 우리 A를 이해하면 B가 이해가겠죠? B는 뭐니까? A를 싫어하면서 A에 반대로 나온 거니까. 반면에 그 다음에 C라는 건 이번에 B가 너무 싫어서 C에 반대하면 B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게 C라고 보면 이게 뭐냐면 절대왕정이었단 말이야. A가 유럽의 절대왕정, 즉 왕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왕 마음대로 하던 걸 이게 너무 싫어서 시민혁명을 통해 왕 마음대로 못하게
누가 막은 거야? 의회가. 의회가 왕 마음대로, 야, 네 맘대로 하지 마. 왜 네 맘대로 세금을 걷고 네 맘대로 전쟁을 선포해? 돈은 우리가 내는데. 라고 하면서 의회가 왕의 권한에 딴지를 걸으면서 등장한 게 의원내각제란 말이야. 영국에. 그치? 화면에 봐. 이번엔 이 의원내각제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의원내각제의 문제가 많다고 본 겁니다. 왜? 얘네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하나야, 거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도 못하고 얘가 얘랑 같이 짬짬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질러도 같이 저지르고 그래서 미국은 야 우리 의회랑 행정부를 이렇게 나눠놓을 거야. 나눌 거야.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가고 하면서 만든 게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이 의원내각제에 저항하면서 등장한 게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는요. 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얘네가 따로 가지만 막강해. 그 이유로서 지금 얘기 들죠? 봐.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요. 아까도 말했죠. 의회가 하는 일이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을 만들어. 그래서 법률을 만들면 이렇게 어디로 보내냐면 얘네가 법률을 제정해서 행정부에 보내요. 행정부에. 야, 우리 이런 법률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법률 시행해야 돼. 그럼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회가, 의회가 만든 법률을 보고요. 까요. 아, 다시 해. 이게 법률한 거부권이에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센 거예요. 센 거지. 몇 번이나요? 한 번. 그게 뭐가 세요? 얘들아,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 임기 4년이야. 4년이고 국회의원들이 365일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야. 국회 정기회의가 있어. 이 정기회의 기간이 60일인가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수많은 법률안들이 나와. 한 300, 500개씩 막 쏟아져 나와. 그 중에서 얘네를 검토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수결해서 2분의 1 혹은 3분의 2 통과시키려면 시간 열나 걸리거든? 근데 대통령이 깠어? 그럼 올해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다시 그 법률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선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의 구성이 싹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법률안은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한 번 깔 수 있는 거죠. 이 한 번이라는 게 정말 막강한 권한이에요.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인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을 대통령이 깝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으니까. 둘의 힘이 막상 알겠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어요. 서로 못 건드려요. 그럼 이게 너무 강력한데요? 너무 강력해요. 그럼 의회는 대통령에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나요?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대통령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임명 못해요. 그래서 A 대통령이 B라는 친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싶으면 먼저 국회에 얘기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불러 물어봐. 야, 너 군대 갔다 왔니? 야, 너 군대 갔더니 야, 군대 가긴 갔는데 6개월 만에 나왔네? 왜? 의사지더라고? 그때 다리 별로 안 아팠던 거 아니야? 너 재산이 장모님의 재산이 왜 이렇게 많아? 봤더니 이 부동산 그때 부동산 가격이 네가 이거 무슨 장관 하기 전에는 쌌는데 네가 장관하고 나서 갑자기 부동산이 20배 올랐네? 이거 투기 아니야? 온갖 걸 질문을 다 해서 이 사람을 검증해서 국회가 오케이 동의 해줘야지만 국무총리 임명돼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 안 해주면 국무총리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10가지만. 언제였죠? 어느 정부 때 국회가 국무총리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한 5명 갔나요? 그래서 누가 해줄 때까지 국회가 동의할 때까지. 국무총리뿐만이 아니에요. 고위공무원들 국대헌대 가면 나중에 배울 텐데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대헌,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그다음에 국대헌 감사원장은 다 누가 국회가 동의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비에 얼마를 쓸 거고 교육비에 얼마를 쓸 거고 쭉 계획을 잡지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지 그 돈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정부는 돈을 못 씁니다. 이거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죠. 여기 봐봐요.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법률안 거부권.
반대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이 각종 동의와 승인권이 있죠. 국회가 각종 동의해줘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다? 견제. 이게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금 봤듯이 의회의 각종 동의와 승인권 등을 행사하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거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이 다 해요. 모두 국가원수도 하고 행정부 수반도 합니다. 혼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면서 미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다 한다. 자, 장점은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아까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하면 한 달 만에 물러난다 했죠, 총리가. 최단 기간 총리 일주일이야. 일주일 만에 잘린 총리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가 내각을 불신해버리면 그 정부는 아무 정책을 못하겠지. 잘리니까. 일주일 만에 막 행정부 인원들이 싹 잘리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못 다룬다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간다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우리나라는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미국은 4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2번 했잖아. 그럼 4년 두 번이면 얼마야? 8년이지. 그럼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 8년이면 웬만큼 할 수 있어. 쭉 갈 수 있다고. 대한민국도 5년이지만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추진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중간에.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 만에 총리가 바뀔 수도 있고 1년에 막 5번씩 총리가 바뀌어. 정책? 이거 생각해봐.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한 2주 하다가 허경영이 한 3주 하고 막 안철수가 1주 하고 막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른데 못하죠. 대통령제는 할 수 있어요. 뭐 임기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왜 안 써지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쭉 밀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봐.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한다. 근데 아까 의원 내각제는 이렇게 제1당이 과반수를 넘어버리면 그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모두 장악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했죠. 얘네는 따로따로니까. 입법도 따로 행정부 따로니까요. 뭐 다수당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여당이 민주당인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뽑아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현재 국회 제1당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국회도 민주당, 정부도 민주당이 했으니까 다수당의 횡포 아닌가요? 여당이 클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대 야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 다시. 대, 야, 소라든지 혹은 소, 야, 대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만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만 쓰는 말인데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을 때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석이란 말이야. 이 중에서 우리나라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을 말합니다. 다시 여당이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말해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크다는 얘기는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300석 중에 몇 석을 갖고 있냐? 제1당이면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가장 많으면 여대 야소예요. 여당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그래요. 우리나라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원 중에 제1당입니다. 국민들이 행정부랑
의회를 싹 다 민주당으로 몰아줬어요. 우리나라 더 해요. 거기다가 지방선거까지. 우리나라 선거 3개 있다고 그랬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각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각도의 도지사들, 그 다음에 시장들, 광명시장도 민주당이고요.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이에요. 되게 많이 밀어줬어요. 그럼 선생님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다수당의 횡포는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보다 힘들다. 왜? 따로따로 분리돼 있어서 서로 간섭을 못하니까. 단점도 있어. 국민의 요구에 둔감하다. 이 말이 뭐야? 아까 여기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고 그랬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린다니까? 한 달 만에 내각 표심으로 잘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못 잘라. 5년 동안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같이 너무나 심각한 국가 위기를 창출하면 탄핵시킬 수는 있지만요. 그건 정말 유일한 예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유일하게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밖에 없는 거예요. 전두환도 안 됐잖아. 전두환이 되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둔감하다. 즉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국민들 마음대로 국민들 뜻대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기가 보장되니까. 5년 동안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는 돌리는데 그 와중에 독재 정치 우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2번 못하게 만들었죠. 행정부가 세면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독재 우려가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의회랑 행정부가 대립할 때 해결이 어렵다. 왜? 서로 간섭 못하니까. 따로 가니까. 따로따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해결하기가 힘들다. 자, 일단 이거 한 번 들었다고 완벽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구나라고 감을 잡고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따로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조직도를 한번 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고려시대 때의 중앙조직도, 조선의 중앙행정기구 이렇게 배우잖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현재 행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있고요. 대통령 밑에 비서실과 안보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승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승정원.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이 있죠. 대통령 경호처.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밑에 행정부 제2인자는 국무총리입니다. 행정부의 1인자고요. 행정부 2인자가 국무총리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사원 국가정보원, 이게 KCIA가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총리 비서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들을 한번 볼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부총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급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 교육부 총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기부라고 부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밑에 이제 검찰청장이 있는 거고요. 통일부, 국방부 밑에 경무청이 있어요. 행안부, 행정안전부라고 불려요. 경찰청과 소방청의 안보 소속이죠.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밑에 있고 검찰청장은 법무부 밑에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문화관광부 밑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없애겠다고 윤석열이가 그거 했었죠. 공약을. 해양수산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부의 우두머리는 장관급들이죠. 그 밑에 청이 있으면 이렇게 청을 갖고 있는 부서는 큰 겁니다. 커요. 이렇게 있구나.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구나. 우리 나연이 자꾸 눈이 감기는데? 자, 문제 통과 한번 볼게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죠. 연립 내각, 2개의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 다음, 대통령제에서의 의회는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뭘 갖고 있다? 강력한 권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내가 잠깐 설명했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요. 거기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선생님이 딱 한 번, 우리나라 딱 한 번 뭐 한 적 있었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한 적 있었죠.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960년. 1960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대통령제 정부 형태입니다. 자,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게 언제야? 48년이랬지. 선생님이 한국사를 니네가 뭐 하든 안 하든 봐봐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고요. 독립했잖아요. 독립하고 나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돼요. 정부 수립.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뭐냐? 이 3년 동안의 공백. 45년에 독립했는데 왜 정부는 48년에 나오냐? 이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없고요. 미국의 군대, 미국 군사정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3년 동안. 45년부터 48년까지. 우리 미군정, 줄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 군사정부니까 미군정 시대라고 부릅니다. 미군정 시대. 남한은 미국 군정, 미국 군사정부가 다스렸고요. 북한은 소련 군사정부가 다스렸습니다. 미군정 시대, 소군정 시대라고 불러요. 48년에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 정부 처음 시작은 뭘로 했습니까?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때도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있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제 중심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때 이승만 정부였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승만이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 하잖아. 대통령 선거 중에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라고 말하잖아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때, 이승만 시절에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게 1960년에 4.19 혁명입니다. 배표하세요? 역사적으로 아셔야죠. 1960년 4.19 혁명은 성공한 사건이니까 이승만을 쫓아내고 우리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하자. 그래서 60년 4.19 혁명으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도입됐었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1961년입니다. 이거는 써요. 군사정변은 1961년. 1년 만에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없애고요. 폐지시키고요. 다시 뭘 만듭니까? 대통령제 정부 형태. 61년에 군사 쿠데타하고 62년에 정부가 나오는 건데 이때 박정희는 군대에서 자기가 퇴직하고 군복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년 합니까? 1962년부터 대통령을 쭉 해가지고 10년 넘게 1972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72년에 이때까지는 계속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선거라는 뜻이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 직선제인데 이때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굉장히 힘겹게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얘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다음번 선거에도 자기가 또 당선되라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대통령은 어떻게 뽑겠다. 간접 선거 제도로 뽑겠답니다. 간선제는 간접 선거 제도예요. 즉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의원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말도 안 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대통령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통령 간접선거제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여기 봐봐요. 제일 중요한 대통령이 입법부랑 사법부 위로 올라가요.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이 원하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이 원하면 법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박정희는 대한민국 신민주주의다. 신민주주의. 즉 독재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독재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국내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게 무슨 시대다? 우리는 유신헌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신헌법 시대 혹은 유신체제, 유신시대라고 부릅니다. 유신시대. 우린 이때 정부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대통령제라고 불러요. 신대통령. 우리나라만 있었던, 우리나라 박정희가 만든 신대통령제 정부입니다. 선생님, 신대통령제 정부는 어떤 정부인데? 아까 말했잖아.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어요. 입법부와 행정부 여기 대통령이 있고요. 신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입법부가 있고 그 밑에 사법부가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신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최고다.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죽죠. 총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 대통령제, 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단임제, 즉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했으나 임기가 이때 몇 년이냐면 8년이었어요. 아니 7년. 임기 7년제 단임. 이게 전두환이거든요. 전두환이 박정희 죽고 나서 12.12 군사쿠데타를 또 일으키면서 임기 7년에 대통령 단임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였다고 나옵니까? 권위주의였다. 이때도 간선제예요. 써요. 대통령 간선제, 간접선거였죠. 여기 이 독재 한국안에서 일어났던 게 80년 광주 5.18 운동,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역시 짓밟고 전두환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물러날 때쯤에 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하자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한 게 발표합니다. 지금의 9차 개헌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9번 바꿨고요. 현재 쓰는 건 9차 개헌헌법입니다. 이때 써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그전까지 독재국가였고요. 독재가 끝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단임제고요. 한 번만 하고요. 임기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힙니다. 대통령 단임제 5년 직선제.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다음 주에 올 때는 학교 개학하고 진도를 한 번쯤 나갔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진도를 한 번쯤 나갔으면 프린트가 나오든 뭐든 가져오세요.